꿇었습니다. 원자력을 발명한 나라, 세계 최초로 원전을 지은 나라가 자기 나라 땅에 원전 하나를 제때 못 짓고 10년을 끌었습니다. 공사비 50조 원을 태우고 시공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70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들고 미국 전직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갔습니다. 46년 전 시멘트 붓는 법을 가르쳐줬던 나라에 이번에는 제발 지어달라고 간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에너지부 원전 인프라국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는 부국장입니다. MIT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에너지부에 들어왔습니다. 원자력은 제 전공이었고 직업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에서 계측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원전의 절반을 짓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원전을 설계해줬습니다. 프랑스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아버지는 퇴근하면 거실 책장에서 원전 기술 매뉴얼을 꺼내 읽으셨고 저는 그 옆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에너지를 책임진다는 자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78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부산 근처에 고리 1호기를 지어줬습니다. 설계는 미국, 핵심 기자재도 미국, 건설 감독도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주면 그대로 따라 짓는 나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빠르고 시키는 것에 불만이 없는 학생. 에너지부 내부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술 수혜국, 우리가 기술을 줬고 그들이 받았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대형 원전 최소 10기를 신규 건설하라.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다. 즉각 착수하라. 챗GPT 하나가 돌아가는데 미국 가정 2만 9천 가구가 1년간 쓰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급등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에는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신규 원전을 짓지 않은 나라, 숙련된 원전 건설 인력은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고 새로 양성된 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특수 용접공, 대형 모듈 조립 기술자, 원자로 경납 건물 시공 전문가. 30년 전에는 수만 명이던 이 인력풀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기술 매뉴얼은 남아 있었지만 그 매뉴얼을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땅에서 원전을 완공한 것이 2023년 조지아주 보글 원전이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미국 원전 산업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보글 원전 3, 4호기. 당초 예산 140억 달러, 공기 7년. 최종 결산은 예산 340억 달러, 공기 17년이었습니다. 예산이 3배로 뛰었고 공사 기간이 10년이나 늘어났습니다. 340달러, 하나로 약 50조 원입니다. 원전 2기를 짓는데 50조 원을 쓴 겁니다. 시공을 맡았던 웨스팅하우스는 공사 도중 파산했습니다. 미국 원자력의 상징이었던 이름이 파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력을 만든 나라가 발전소 하나를 제때 못 지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수치다. 청문회장이 3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수치를 해결할 답이 46년 전 우리가 시멘트 붓는 법을 가르쳐줬던 나라에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이 회의실에 올라오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백악관의 지시가 내려온 직후 에너지부 내부에 특별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코드명은 뉴클리어 서지. 저는 건설 파트너 평가팀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미국 내 원전 건설 가능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벡텔, 플루어,
제이콥스, 미국의 대형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원전 건설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전은 일반 발전소와 차원이 다릅니다. 경납 건물의 콘크리트 두께만 1.2m가 넘고 원자로 압력 용기를 설치할 때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용접 한 줄에 방사능 누출력 갈리는 3개입니다. 일반 건설 현장이라면 오차 10mm가 허용되지만 원전에서는 0.5mm가 한계입니다. 이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인력이 미국에서 30년간 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보글 원전의 악몽이 회의실에서 계속 소환되었습니다. 보글 3, 4호기 건설 과정을 복귀할 때마다 담당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013년에 착공한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설계 변경이 130차례 넘게 반복되었고 현장 인력은 도면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듈의 품질 불량률이 폭발적으로 높았습니다. 용접 불량, 치수 오차, 자재 결함, 재시공이 반복되면서 공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퇴직 현장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용접공들이 원전 특수강을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매뉴얼은 있었지만 손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시공사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의 아이콘이 법원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발주사인 조지아 파워가 떠안았고 나머지 공사는 벡텔이 마무리했지만 추가 비용만 200억 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200억 달러, 한화 29조 원, 원전 2기를 짓는 추가 비용이 한국의 연간 국방비에 맞먹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조지아주 웨인즈버러 현장에 12번 출장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완공 예정일이 밀려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차라리 원전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37% 급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은 SMR 개발사에 투자했고 아마존은 원전 부지 인근 데이터 센터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에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미국의 AI 패권은 전력 위에 서 있다. 원전 없이 AI 없다. 원전 건설은 더 이상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의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돈은 있고 의지도 있고 법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예산은 있는데 건설사가 없다는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해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자력을 발명한 나라가 원전을 지어줄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문장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그 이름이 올라오자마자 더 큰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회의실 반대편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임스 카터, 미국 원전건설협회 부회장, 60대 중반, 흰 셔츠에 진한 남색 넥타이, 가슴 주머니에 항상 만년필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30년을 보냈고 보글 원전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팀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미국 원전 산업의 산증인이었고 그만큼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보글 원전이 실패했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중 하나였고 그래서 미국 원전 산업의 재건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카터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미국 본토에 지을 원전을 외국 기업에 맡기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터가 테이블 위에 자료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원전은 일반 발전소가 아닙니다. 핵물질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설계 도면에는 국가 기밀급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건설 과정에서 미국의 핵 기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카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30년간 미국 원전을 지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의회가 이걸 허락할 것 같습니까?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짓는 원전을 외국 건설사가 짓는다고요? 중간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이걸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쇠빙선 회의에서 만났던 핀란드의 라우티넨과는 다른 유형의 적대자였습니다. 라우티넨이 기술적 자존심으로 싸웠다면 카터는 안보 논리로 벽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카터의 논리는 강했습니다. 미국 원전전 시설의 보안 등급은 국방부 시설에 준합니다. 건설 인력 전원에 대한 FBI 수준의 신원 조회가 필수이고 핵심 구역의 도면은 반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내부의 배관 배치도는 대표적 정보와 같은 보안 등급으로 관리됩니다. 외국 기업이 이 프로세스를 통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터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을 말하는 분들이 계시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어디서 왔습니까? 화면에 한국 원전 역사가 타임라인으로 떴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웨스팅하우스 설계, 1983년 고리 2호기 역시 웨스팅하우스, 1987년 영광 1호기 웨스팅하우스 기술 이전,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 자립을 시작했지만 원천 기술의 뿌리는 미국이었습니다. 카터가 타임라인의 시작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줬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렸고, 우리가 감독을 파견했고, 우리가 엔지니어를 교육시켰습니다. 1978년 고리 현장에는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 200명이 상주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땅에 와서 원전을 짓겠다고요. 카터가 안경 너머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아닙니까?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터가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사이에는 지적재산권 계약이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미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 대한 단독 수주 활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한국이 미국 원전 시장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카터가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기술의 주인이 여전히 미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술 수혜국이 기술 공급국의 핵심 인프라를 짓는다.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카터가 자리에 앉으며 만년필을 가슴 주머니에서 꺼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자기 말에 반론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묻어나는 여유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카터의 요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안보 문제, 기술 주권, 지적 지산권, 정치적 리스크, 네 겹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카터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46년 전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자존심의 문제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카터의 네 겹 벽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오른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소속 한국계 미국인 원전 분석관 에밀리 윤, 스탠퍼드 원자력공학 박사. 저보다 12살 어린 분석관이었는데 카터가 발언하는 내내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하나가 카터의 네 겹 벽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을. 회의가 10분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윤이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카터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데이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데이터인데? 에밀리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터 부회장의 논리에는 빠진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는 1978년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터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정면으로 반박하면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눈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아, 단 팩트로만 이야기해. 오후 세션이 재개되자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던 젊은 분석관이 갑자기 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에밀리가 일어섰습니다. 카터 부회장님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전의 보안 민감성과 기술 주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에밀리의 어조는 차분했습니다. 싸우러 나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에 앞서 한 가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세계 원전 가동률 국가별 순위가 떴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라별로 정렬되어 있었고 한국의 막대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건설 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지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동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은 원전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그 나라의 원자력 역량을 보여줍니다. 에밀리가 한국의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원전 이용률은 92%입니다. 세계 평균이 80% 안팎입니다. 한국은 현재 25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설계부터 건설, 운영, 정비, 핵연료 제조까지 원전 전 주기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카터가 팔짱을 꼈습니다. 가동률이 높다는 게 건설 역량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운영과 건설은 다른 영역이에요. 프랑스도 가동률은 높지만 플라망빌 원전 건설은 예산 5배 초과에 17년이 걸렸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운영과 건설은 다릅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사례도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카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자기 말이 맞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에밀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기만 하고 운영은 못하는 나라라면 혹은 운영만 하고 건설은 못하는 나라라면 가동률 92%와 25기 동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이 건설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에밀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UAE 바라카 원전의 항공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4기의 원전이 일렬로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돔 4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2009년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했습니다. 총 사업비 약 200억 달러, 한화 약 29조 원입니다. 당시 경쟁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에밀리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일본 컨소시엄 GE 히타치, 세계 원전 시장의 양강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두 강자를 꺾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주보다 중요한 건 건설 결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달성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에 큰 글씨를 띄웠습니다. 세계 원전 건설 역사상 유일한 온타임 온버짓 달성.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카터의 만년필 돌리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정해진 공기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 원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 20년간 완공된 원전 프로젝트 중에 이 기록을 달성한 사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한 건입니다. 바라카, 한국이 지은 원전입니다. 에밀리가 보글 원전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에 바라카, 오른쪽에 보글. 바라카 원전, 예산 200억 달러, 적기 완공, 4기 전부 상업 운전에 돌입했습니다. 보글 원전, 예산 140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로 폭증, 공기 7년에서 17년으로 지연, 시공사 파산. 에밀리가 두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세대의 원전을 두 나라가 지었습니다. 한쪽은 정시의 정산으로 끝냈고 한쪽은 3배 초과의 10년 지연으로 끝냈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멈추고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차가 발생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3가지입니다. 첫째, 인력. 바라카 현장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원전 전문 시공 인력이 피크 시 1만 8천 명 투입되었습니다. 보글 현장에서는 경험 없는 인력이 현장에서 처음 원전 시공을 배우며 일해야 했습니다. 둘째, 공정 관리. 한국은 모듈을 공장에서 95%까지 완성해서 현장에 가져옵니다. 보글은 현장 조립 비중이 높았고 현장에서의 설계 변경이 공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셋째, 공급망. 한국은 원전 기자재의 80% 이상을 국산화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만들고 현대건설이 시공합니다. 설계에서 기자재, 시공까지 한 나라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보글은 기자재를 전 세계에서 조달하면서 납기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사막이냐 미국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건설 역량의 차이입니다.
310억 달러 대 200억 달러, 17년 대 적기 완공, 숫자가 화면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 몇 명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없던 동작이었습니다. 카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라카는 사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고 환경 규제가 미국만큼 까다롭지 않습니다. 노동력은 전 세계에서 끌어올 수 있었고 중동의 인허가 절차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UAE에서 된다고 미국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카터가 테이블을 한번 짚었습니다. 미국의 NRC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설계 인증에만 수년, 건설 허가 심사에 수천 페이지의 안전성 보고서가 요구됩니다. 바라카의 성공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한 반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석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카터가 맞다. 사막과 미국 본토는 다른 세계다. NRC 인허가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다. 바라카 실적만으로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막과 미국은 다릅니다. 규제 환경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그 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카터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에밀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규제 환경을 전혀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NRC 기준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라라고 보시는 건지. 카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에밀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려고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 회의실에서 벌어진 진짜 반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에밀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유럽 지도가 나타났고 체코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카터 부회장님께서 사막과 미국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밀리가 체코를 가리켰습니다. 2024년 7월 한국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수주했습니다. 총 사업비 26조 원.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UAE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성공이자 유럽 시장 최초 진출입니다. 카터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이 소식은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이겼느냐입니다. 경쟁자가 프랑스 전력공사 EDF였습니다. 유럽 원전의 본산 프랑스가 유럽 자기 앞마당에서 한국에 졌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EDF는 탈락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가세했습니다. 두 글로벌 원전 기업이 동시에 한국의 수주를 막으려 한 겁니다. 에밀리가 잠시 멈추고 카터를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카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코 경쟁당국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관할 건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소했습니다. 체코 최고법원까지 갔습니다.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최고법원도 기각했습니다. 2020년 5월 한수원과 체코 측은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6조 원 확정입니다. 카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카터 부회장님께서 사막의 규제는 미국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원전 규제는 미국 NRC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U의 원전 안전 지침, 유럽 원자력 안전 규제 그룹의 스트레스 테스트, 체코 원자력 안전청의 독립 심사, 한국은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사막이 아닙니다. 유럽입니다. 원전을 처음 상업화한 대륙에서 원전의 본고장인 프랑스를 꺾고 유럽의 규제를 통과하고 법정 소송까지 이겨낸 겁니다. 카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체코 건은 인정합니다. 인상적인 수주입니다. 처음으로 인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건 NRC 인허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건설노동법, 미국 노조와의 협상, 미국 공급망 활용 의무, 바이 아메리카 조항, 한국 기업이
이 미국식 룰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미국 본토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이 카터의 목소리에 오전의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선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미국 현지화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현지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 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카터가 다시 만년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밀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텍사스주 지도가 나타났고 아마리로 외곽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 2,9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입니다. 에밀리가 숫자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대형 원전 AP1004기 4기가와트, SMR 2기가와트, 가스 복합 화력 4기가와트,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 1기가와트, 총 11기가와트의 독립형 전력 인프라, 이 전력을 연계할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에밀리가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5천억 달러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5천억 달러, 한화 약 700조 원입니다. 단위 에너지 프로젝트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카터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페르미 아메리카, 미국 전직 에너지부 장관 닉 페리가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설립 9개월 만에 나스닥과 런던 지분 거래소에 동시 상장했습니다. 6억 8천만 달러를 공모로 조달했습니다. 아직 매출이 한 푼도 없는 회사가 그만큼의 투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시장이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본 겁니다. 에밀리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대형 원전 4기 건설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카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대한민국 현대건설,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본토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기본 설계 완료 후 올해 상반기 내 EPC 본계약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돌리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카터 부회장님께서 미국 현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서 대형 건설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과거 시제로는요. 에밀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대건설은 미국 본토에서 대형 원전 4기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성사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현대건설은 전 세계 원전 건설사 중 유일하게 온타임 온버짓을 달성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페르미 아메리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싸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제때 정해진 예산 안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전직 에너지부 장관이 왜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릭 페리 장관은 미국 원전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 건설사의 역량도, 보글의 실패도, NRC의 규제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둘러보고 선택한 파트너가 한국입니다. 에밀리가 카터를 바라봤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카터 부회장님이라면 5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원전 건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카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8초. 저는 펜을 내려놓고 에밀리를 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숫자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700조 원짜리 프로젝트, 미국 전직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선택한 파트너, 그리고 그 파트너가 46년 전 우리가 시멘트 붓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라는 사실. 그건 카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마일 아일랜드 원전 앞에서 찍은 사진. 1970년대 미국이 세계 원전의 절반을 짓던 시절의 아버지.
부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회의에서 쓸 데이터인가?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1970년대 후반 한국전력 소속 기술 연수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던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6개월간 원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리 1호기를 짓고 있었고 한국전력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미국에 보내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26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독학으로 배워 비행기를 처음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피츠버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웨스팅하우스 연수실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하는데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전문 용어가 영어 교재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낮에는 연수를 받고 밤에는 숙소에서 기술 용어 사전을 만들었대요. 노트에 영어 단어를 쓰고 옆에 한국어 뜻을 적고 그 옆에 도면 기호를 그려 넣었답니다. 그 노트가 3권이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할 때 자기는 그 옆에서 도면을 베꼈다고. 도면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쉬는 시간마다 손으로 그렸답니다. 경납 건물 배관 배치도를 손으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터가 오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 고리 현장에는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 200명이 상주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옆에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카터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배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도면을 복사할 권한조차 없어서 손으로 그려야 했던 사람들의 밤을. 에밀리가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6개월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고리 1호기 건설 현장에 배치됐어요. 미국 감독관이 도면을 보며 지시하면 한국 기술자들이 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는 통역 겸 기술 연락관이었어요. 미국 엔지니어의 말을 한국 기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딸이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 원전의 역량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면을 손으로 베끼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후배 세대가 지금 자기만의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APR-1400,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에서 출발했지만 46년에 걸쳐 독자 노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체코가 선택한 원전이 이겁니다.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의 릭 페리 전 장관이 한국을 찾아간 이유도 이겁니다. 에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사람들한테 원전은 그냥 에너지 산업이 아닙니다. 도면을 복사할 권한조차 없어서 손으로 베끼던 사람들이 46년 만에 자기 도면으로 세계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받은 나라가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되기까지 46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전 세계에 원전 기술을 가르치던 시절의 아버지. 그때 아버지 같은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가서 도면을 펼쳐 보여줬고 에밀리의 어머니 같은 한국 기술자들이 그 도면을 밤새 손으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 그 한국의 후배 세대가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역사가 한 바퀴 돈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르쳐준 학생이 선생보다 나아졌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쓸쓸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을 겁니다. 좋은 선생이란 학생이 자기를 넘어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니까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집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되었고 자존심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카터는 다시 반격할 것입니다. 미국 원전 산업의 자존심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안보도 기술 주권도 아니라는 것을. 기술을 준 나라가 기술을 돌려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을 배운 나라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음 주 태스크포스 전원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터도 함께였습니다. 울산 현대건설 원전사업본부 현장 방문.
카터는 비행기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뒤 울산까지 다시 차례차로 4시간.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도체 공장 단지, 자동차 조립 라인이 보이는 산업 도시들, 산과 산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 카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군. 그게 한국 땅에서 그가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도 한국이 직접 지었습니다. 1970년 자금도 장비도 부족한 상태에서요. 카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경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울산 현대건설 원전사업본부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원전 모듈 제작 공장, 대형 기기 조립동,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센터가 하나의 캠퍼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대건설 부사장이 우리를 모듈 제작 공장으로 먼저 데려갔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자 카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공간에 원전 경납 건물용 대형 모듈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파란빛으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보글 원전에서 불량률이 폭발했던 바로 그 모듈 공정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모듈 하나의 무게가 350톤입니다. 현장에서 조립하면 품질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완성도 95%까지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합니다. 용접 검사는 100% 방사선 투과 검사를 실시합니다. 불량률은 0.1% 미만입니다. 카터가 물었습니다. 보글에서는 모듈 불량률이 얼마였습니까? 부사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미국 측 인사가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카터의 표정이 한 번 더 변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원전 한 기의 3D 모델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관 수만 개, 케이블 수십만 미터, 콘크리트 타설 공정, 기기 설치 순서까지 전부 디지털로 시뮬레이션한 뒤 현장에 적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이 모델에서 먼저 충돌 검사를 돌립니다. 배관과 배관이 겹치는지, 케이블 트레이와 공조 덕트가 간섭하는지, 모듈 조립 순서에 모순이 없는지를 시공 전에 전부 잡아냅니다. 카터가 화면을 한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글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옆에 있던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장 투어의 마지막은 용접 훈련동이었습니다. 원전 특수강 용접 실습실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멧 너머로 파란 불꽃이 일정한 리듬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안내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원전 전용 특수강 용접을 자격을 취득한 인력입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건설 숙련공만 4,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인력풀 전체로 보면 1만 명이 넘습니다. 4,000명. 미국에서 30년간 사라진 인력풀이 한국에는 살아있었습니다. 매뉴얼만 남고 손이 사라진 미국과 손이 매뉴얼보다 앞서 있는 한국. 그 차이가 이 용접 훈련동에서 파란 불꽃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카터가 용접 훈련동 출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5초, 10초. 그가 안내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 기술자들의 평균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신규 채용 기술자들은 최소 2년간 원전 전용 훈련 과정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됩니다. 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만년필을 만지는 손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채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수준의 인력을 지금부터 양성하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10년 뒤에 저는 75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미국에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터는 보글 원전의 실패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접 훈련동에서 그가 본 것은 미국이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는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터가 울산 공장을 나서며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에 전해 주십시오. 미국 원전건설협회가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원전을 짓되 미국의 손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카터의 항복이 아닌 전환이었습니다. 공장 밖 주차장에서 카터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카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용접공들 봤습니까? 눈빛이 달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터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보글 현장에서 젊은 용접공들이 특수강을 다루는 걸 처음 봤을 때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젊은 기술자들은 손이 안 떨려요. 블록 안에서 저 각도로 용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카터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았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잃어버린 게 뭔지 오늘 봤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기술은 매뉴얼에 남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 매뉴얼은 종이일 뿐이에요. 그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울산 방문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울산 앞바다가 보이는 해안 도로를 걸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석양이 동해 수면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고 멀리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크레인 실루엣이 노을 속에 검게 서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그 옆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원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코트를 밀었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한국의 바다 냄새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건설을 미국 원전건설의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3년간 미국 원전 정책을 담당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원자력을 발명한 나라가 46년 전 시멘트 붓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에 원전 건설을 맡기겠다는 문장. 화면 불빛이 석양과 섞여 제 손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전날 밤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면을 복사할 권한조차 없어서 손으로 베끼던 사람들이 46년 만에 자기 도면으로 세계를 이기고 있다는 말. 카터가 울산 용접훈련동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10년 뒤 저는 75입니다. 기다릴 여유가 미국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했던 마지막 말. 한국은 사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원자력을 발명한 나라가 원전을 못 짓는 시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기술을 배우러 가는 시대. 세상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세상이지. 한국이 걸어온 길의 방향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넘어서고, 돌려주는 것. 에밀리의 어머니가 피츠버그 숙소에서 밤마다 채웠던 노트 3권.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지금 텍사스 아마릴로 벌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준 나라가 기술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배운 나라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46년 전 피츠버그의 연수실에서 밤마다 노트를 채우던 26살 한국 엔지니어가 꿈꿨던 미래이고, 지금 울산의 용접훈련동에서 파란 불꽃을 튀기고 있는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온타임 온버짓 원전 건설국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4기 완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 확정, 그리고 미국 텍사스 페르미 프로젝트 700조 원 규모 원전 건설 기본 설계 계약 체결. 프랑스를 꺾었고 법정 소송을 이겨냈고 미국 전직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방위납 수출 377억 달러, 조선 수주 금액 세계계 1위, LNG선 점유율 74%, 포브스 세계 강대국 6위권. 그리고 이제 원전. 46년 전 미국에게서 기술을 배운 나라가 이제 미국의 원전을 지어줍니다.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EPC 본 계약은 2026년 상반기 내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발명한 나라의 땅에 원전을 짓는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